조선일보가 미국을 대표하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16일 공동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 보유국이 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한미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 측의 여러 참석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을 통한 북한과의 핵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그보다는 한미가 올바른 대북 정책과 일치된 대북 제재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직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핵무장하거나 미국의 핵미사일이라도 배치해서 핵균형을 맞춰야 현실적으로 북한과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방부 당국자는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자치 핵무장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의 한 참석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는 현실성이 없고 한국이 공개적, 한시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의 한 참석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발사하지 않으면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의 한반도 정책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미국 측 참석자는 방어적 성격의 사드로 한국에 완전히 전개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미국 측 참석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같은 이유로 핵무장을 할 것이고 이를 한국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핵무장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만큼이나 광활한 우주의 세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미지의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여행 상품을 개발하며 평범한 사람들도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해외를 넘어 우주로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현재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세계는 미지의 우주를 선점할 수 있는 로켓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반열에 합류해 독자적인 기술로 우주를 향한 로켓을 쏘아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 불리는 로켓은 약 780년 전 중국 금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금나라는 몽골이 자꾸 침략해 호시탐탐 영토를 노리는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계속되는 전쟁을 이만 그치고 싶었던 금나라는 몽골이 다시는 영토를 탐하지 못하도록 화약과 창을 이용한 강력하고 놀라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한 최초의 로켓이 되었죠. 금나라는 이 신무기를 불 달린 창이라는 뜻의 비화창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습격해온 몽골군은 하늘을 뒤덮은 불덩이를 보고 혼비백산하며 달아나 다시는 금나라를 탐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비화창의 로켓 기술은 주변의 여러 나라에 전파돼 변형 로켓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로켓의 원리를 이용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비장의 무기, 신기전입니다. 하지만 화약이 타면서 나오는 가스의 힘을 받아 날아가는 로켓으로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 러시아의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kov스키가 액체 수소나 액체 산소 같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권 밖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요. 오늘날의 로켓,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모습을 드러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고다드는 실제로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을 만들어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 최초로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발사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당시 고다드의 연구에 대해 미 항공우주국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다드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켓 개발에 힘쓴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1942년
현대로켓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V라는 로켓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가 만든 이 로켓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그는 미국의 투항해 미항공 우주국에서 로켓 연구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의 추진기관 세턴 V를 만들어 우주 개발에 크게 공헌하며 로켓 공학의 아버지로 불렸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7번째 액체 엔진 보유국.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우주 로켓의 시대를 연 후 지금까지 5,000회가 넘는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항공 우주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지요. 로켓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로켓 엔진 기술입니다. 우주까지 힘차게 날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엔진이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적은 연료로도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어야 하지요. 따라서 이 로켓 엔진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8일 이 뜨거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7번째로 액체 로켓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75톤급 추력의 신형 액체 로켓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1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장착할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11월 28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 엔진이 장착된 시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은 140초 이상이었는데요. 이 발사체는 무려 151초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2021년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지난 8월 10일 국방부는 2021에서 25년 국방중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방중기 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용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중기 계획에는 잠수함 전력을 유사시 대응 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군은 2018년 9월 14일 진수된 3,000톤급 도산한 창호함은 세 번째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3회 초도함입니다. 독일 기술로 만든 장보고 1, 2와 달리 국산 기술로 모두 9척을 건조합니다. 기술적 과제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세척식 끊어 3단계 배치로 도입합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배치 1위 1번함이며 이후 2020에서 24년 기간에 2척을 차례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장보고 3 잠수함과 관련 배치 2는 3,600톤급, 배치 3은 4,000톤급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배치 3의 추진 방식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1조 3천억 원이면 핵잠 한 척 건조가 가능한 한국형 핵잠수함은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프랑스 핵잠인 바라쿠 다급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합니다. 미국 핵잠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핵잠용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며 1번함 건조엔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SLBM에 대한 정보는 장보고 3회 콜드런치 방식 수직 발사대를 이미 개발했다는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콜드런치는 발사관에서 고압, 고열의 가스로 밖으로 불어낸 미사일이 점화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잠수함은 물 속에 있어 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엄청난 열 폭풍을 배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960년대 개발한 콜드런치는 수중 발사의 표준처럼 돼버렸습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SLBM을 개발 중입니다.
국방부는 수중에 가라앉힌 바지선에서 순항 미사일인 현무-3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장보고 3 배치 1은 홀드런치 수직 발사기 6문을 갖췄고 배치 2는 활문 또는 신문으로, 배치 3은 신문 이상으로 각각 늘어나고 미사일의 크기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형 SLBM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현무-2C를 원형으로 삼을 것입니다. 12월 전력화 예정인 도산한 창호함에서 시험 발사한 뒤 2021년 실전 배치될 계획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뢰발 사관을 통해 현무-3 기반의 순항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으려면 자체적 전략 목표 타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핵잠수함 계획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략 목표 타격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형 SLBM을 탑재한 한국형 핵잠이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조짐을 보일 때 SLB를 제거하는 용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을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연구, 개발이나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이 아닌 핵잠은 예외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선 후 문 대통령은 핵잠 보유 공약을 차근차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고 미국을 설득해 핵잠 보유에 대한 양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 기간 중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건조 기반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소식통의 공통 의견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잠 설계에 대한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러시아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을 시리아 전역을 위해 동지중해로 급파할 것임을 천명. 2016년 10월 15일 역사적인 러시아 항모전단의 출항. 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해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꾸려진 항모전단이었음. 2016년 10월 23일 쿠즈네초프의 도보 해협통과 쿠즈네초프가 내뿜는 엄청난 매연을 본 영국 타블로이드는 겉만 멀쩡한 말기 암 환자의 비유. 2016년 10월 28일 지중해 모로코 해안 민간 인공위성에 찍힌 이 사진은 동력기관이 정지된 쿠즈네초프를 다른 함선이 견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음. 러시아 언론은 이를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의 악의적 선동으로 규정짓고 사실 연료급유를 받는 중인 사진이라고 변명. 2016년 11월 8일 키프로스 섬 근처 시리아에 도착한 쿠즈네초프. 작전 전개 전 쿠즈네초프가 내뿜는 매연이 너무 심해서 그 구름이 우주에서 대충 찍어도 보일 지경. 2016년 11월 10일 동부 키프로스 공역 통제 러시아 언론에서는 이를 곧 다가올 엄청난 폭풍으로 비유. 2016년 11월 12일 아직 뭘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미구 29 한대 추락. 추락 원인은 앞서 착륙한 미구 29 한대가 어레스팅 케이블을 끊어먹었고 남은 한 대는 상공에서 케이블 수리를 기다리다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함. 2016년 11월 15일 역사적인 첫 공습. 쿠즈네초프의 첫 실전 기록 붉은 꿈이 깨어나니 세계가 주목하리라. 2016년 11월 20일 그런데 불과 작전 닷새 만에 항공모함이 아닌 지상 공군기지에서 다수의 함재기들을 발견. 2016년 12월 3일 수-33 한 대 또 추락 어레스팅 와이어 끊어먹고 그대로 바다에 풍덩. 2017년 1월 17일 2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 시작 420소티 출격하며 총 1252개의 목표물을 공습하여 파괴. 이게 지상기지에서 발전시킨 함재기인지 항모에서 발전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무 성공이라고 자평. 2017년 1월 24일 귀향 중 도버 해협을 지나는 구준의 조프. 여전히 공해만 내뿜는 쓰레기라고 영국 언론에게 욕을 푸짐하게 얻어먹음. 러시아 반응은 이들 해군이나 신경 써라. 법규 시전. 2018년 4월 12일 시리아 작전 다녀온 1년여간 개량 비용 삭감되니 차기 항모 포기하고 개량하니 어쩌니 하며 시끄럽던 구준의 조프 드디어 오버홀 시작. 오버홀 종료 시점은 2020년경. 2018년 10월 30일 정전으로 인해 물탱크 배수가 되지 않았고 플로팅 도기 침수 균형이 무너지면서 크레인이 구준의 조프를 덮쳐 갑판 손상.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과 러시아 유일의 최대 크기의 플로팅 도기 동시에 박살남 사실상 무기한 수리 연기. 2019년 4월 7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현재 개수 중인 구준의 조프가 스크랩할 가능성을 언급. 러시아는 사고 이후 수리 가능한 대형 플로팅 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구준의 조프를 현대화 개장하더라도 투입 비용 대비 그만한 전력 가치를 지닐지에 대한 의문. 러시아 해군은 대형 함선보다 소형 함선에 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이유 유지비가 저렴하고 수리가 쉬움. 2019년 4월 25일 중국, 러시아 고물 항공모함 고쳐주겠다. 사실상 중국한테나 손 벌려야 할 정도로 한심한 수준을 보여줌. 한창 거품 끼어 있을 때에는 최종 보스급 악역의 위협적인 이미지를 풍기다가 정작 실전 들어가자마자 온갖 주태를 보여주며 똥꼬쇼하고 올골거리며 돌아와서 수리받는 와중에 러시아 조선 산업의 한심한 수준까지 드러내며 괭침. 남진아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자유의 항행 작전을 펴는 미 해군 함정을 쫓아냈다고 자랑했지만 미국은 아랑곳 않고 계속 작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28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쫓아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군구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이 28일 시사군도 인근 중국 영해를 무단 침범해 우리가 공중, 해상 초계 활동으로 추적, 감시한 뒤 경고를 해서 쫓아냈다는 성명을 SNS에 올렸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스포트가 29일 전했다. 인민해방군 남부군구는 미군의 도발적 행동은 국제법 위반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지역 안보 위험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는 쉽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우한 코로나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처와 남진아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의지에 위배된다고 인민해방군 남부군구는 주장했다. 미군 국제법이 인정한 권리와 자유 수호하겠다. 미군은 그러나 인민해방군의 주장을 무시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베리함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제법으로 인정받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특정 국가에서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상 미국은 국제법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계속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쫓아냈다고 주장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은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대만해협 사이를 항행했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자 미 제7함대는 대만해협 항행은 인도 태평양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 해군은 앞으로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장소에서 비행과 항해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한 코로나 때문에 미국 항모